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단순히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커리어의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등 일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자는 것이다. 아직까지 일에 대한 목표가 불확실하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에 전념할 시간이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모신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님이 쓰신 프로페셔널의 숨겨진 2%라는 책의 본문입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계신지요? 고민이 많다는 것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고민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욱더 고민에 빠져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진로가 끊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요. 오늘은 그 시작 속에서 인재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과 독서의 여행의 최중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미영 상무님께서는 취업의 최전선에 계십니다. 그 많은 변화를 이제 몸소 느끼고 계신데요. 뭐 많은 변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요. 뭐 취업 시장, 뭐 고령화, 뭐 저성장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래도 이제 취업 시장에 계시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재상 조사를 하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뭐 이렇게 결과물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순위가 바뀐다거나 이렇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뭐 예상하다시피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변화의 시대에 잘 어쨌든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인재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은 다들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나 면접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만나는 후보자들을 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관점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인성으로 표현도 하고 팀워크로 표현도 하고 뭐 다들 그러는데 핵심은 내가 저놈하고 일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다 기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성과가 날 것인가? 팀 분위기는 좋을 것인가? 이 사람이 헌신할 사람인가? 양보 좀 할 사람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협업 능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은 제가 한 20년 정도 서베이 과정에 튀어나온 어떤 키워드에도 항상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 이게 뭐랄까 이게 취업자와 리크루터는 채용자의 입장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어 보면 참 다르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변의 조건인 것 같긴 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인성도 있고, 좋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변화의 시대에 헤쳐 나갈 만한 돌파력이 있는가, 뭐 이런 관점은 변하지 않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분의 그 성격이 나쁜 되게 걱정되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인재상에 관해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제 뭐 협업 능력이나 이런 건 되는데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들은 지금 변하고 있나요? 네, 좀 변화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계속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좀 경영 환경이 좀 더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예측이 안 되거나 이러면 이제 주인 의식 이런 게 뚝뚝 튀어나옵니다. 요즘 이제 최근 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뭐 뭐랄까 인터넷 시대 이럴 때 뭐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위로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최근에는 이게 주인 의식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화의 시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사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뭐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이 사람의 평생 일을 그렇죠. 평생 직장이라 평생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있을 때만큼은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내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최근에 많이 감지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창의력이었다가 그 전에는 뭐 리더십이었다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건 주인 의식. 요거와 관련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예. 그래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1935년에 90년이었대요. 기업이 하나 발생이 되면 생겨나면 90년 동안 버티더라는 거죠. 근데 1970년에는 이게 30년으로 줄어들어요.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근데 2005년에 이게 1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지금 몇 년일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년 미만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10년 이상 버티기 힘든 거죠. 그만큼 경영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급변하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니까 구직자의 입장, 그래서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서 내가 평생을 몸담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오래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생각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그래요? 그렇게 짧아요 기업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짧아요? 지금 얘기.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 뭐.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막 열심히 막 3년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7년 만에 나오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그 20대 명퇴라는 말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30대 명퇴 얘기는 뭐 아주 이제 보편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 취업이 된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업주 입장에서는 야가 보이는 거죠. 얘가 그 우리 직원이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 옮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영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불안할수록 기업들은 주인의식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장이 워낙 빨리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과의 소통 능력,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소통 능력,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 능력인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도 꽤 높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야, 좀 협업,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 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트렌드를 읽을 맞아요. 굉장히 이제 우리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제 좀 봐야죠. 문제 해결력과 네. 협업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더 많은 게 자꾸 주인의식 나오고 또 그러니까. 나왔죠. 소비자. 그러니까 트렌드 뭐 이런 이게 이해와 공감 능력이 네. 있는가 우리 애가? 소통 뭐 이렇게 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공부도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가 점점 부담 방송으로 지금 부담 드리는 방송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대가 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무님께서는 이제 많은 인재들을 만나세요. 이제 인재들을 이제 기업에 소개시켜드리는 일을 하시면 정말 인재, 헤드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느끼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뭐 책을 쓸 때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저 선배 세대들은 제너럴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직장에 입사를 하면 뭐 임원 혹은 이제 뭐라 그러죠?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이제 돌봄을 받으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선배들을 제가 보고 저도 그럴 줄 알았네요. 근데 제가 IMF 직후에 IMF를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 IMF 때 제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20대 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20대 명퇴 그때부터 네, 했나요? 20대 명퇴를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내가 봐왔던 뭐 선배들은 뭐 이렇게 쉽게 먹고 살아, 먹고 살았지?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면서 시장의 인재들에 대한 관점도 좀 달리해서 봐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 직원을 채용하면 기업들이 흔히 보직 순환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매니저가 되고 또 그다음에 매니지먼트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경력이었죠. 경력 관리가 필요 없었어요. 회사가 가라는 대로 가면 가라는 대로 가면 한 30년 일하다 나오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경력이었다고 하면 제가 맞닥뜨린 이제 채용 시장이나 직장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잘리고 있나를 봤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잘리고 있냐를 봤더니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잘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뭐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면서 두루두루하는 자기 뭐 특기가 분명하지 특기가 않은 불분명한 이런 분들이 잘리고 네.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이제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는 끝났구나.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남지?라고 봤더니 스페셜리스트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라 네. 그러죠. 네. 그래서 뭐 사자 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수입도 많고 네네. 인정도 받고 대우도 네. 받고 이제 이런 시대들이라는 거죠.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로 갔구나. 네네. 이랬는데 뭐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이 시장에 몸담으면서 일을 하면서 봤더니 요즘 이제 보시면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도 어떤지 아시죠? 네. 한 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력서에 변호사? 한 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력서에 한 줄이에요, 네, 변호사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그들의 시대가 이게 끝난 저물고 거죠. 있죠. 근데 그게 벌써 한 몇 년 트렌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정도일 때 그 직업이 굉장히 대단한 직업, 그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네.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셨던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업의 전문가가 네. 시장에서 대단히 인정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이게 이 업의 전문가라니까 좀 살짝 이제 와닿지 않을 텐데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패션 전문가, 네, 네. 뭐 예를 들면 패션업의 전문가. 음.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패션업에 네.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들여다 보시면 조직의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업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케터다 이러면 이건 직업 전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패션에서 패션의 마케팅 전문가 뭐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업의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의 전문가는 마케팅도 이해를 하고 세일즈도 이해하고 상품 제작도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서치펌에서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도 네. 이 업의 전문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구인 공고를 보면 제가 취업할 이전에는 그러니까 마케터, 뭐 예를 들면 세일즈맨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직원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IMF가 터진 다음에 가장 큰 채용 공고의 차이는 뭐냐면 영업 기획 몇 년, 뭐 마케팅 몇 년, 뭐 이렇게 이제 네. 네. 예. 되게 재밌네요. 이게 듣다 보니까 네네네. 진짜로. 이제 이런 예.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치펌에서 이제 의뢰되는 이 인재들은 핵심 인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뽑고 싶은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뽑는지를 봤더니 여기에 구인 공고는 좀 달라요. 패션 필드에 마케팅 3년 뭐 이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네요.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선수다. 먼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에서 이제는 제너럴리스트의 마켓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프로페셔널의 마켓으로. 예, 네네. 이런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커리어란 필드, 인더스트리 필드 네. 곱하기 잡에 그러니까 모든 잡을 어울러서 할 수 있는 업의 이해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자기 핵심 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잡에 곱하기 레벨인 거죠. 얘가 뭐 팀장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뭐 임원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공식을 그때 이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재상의 변화가 왔고 지금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 공식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냐면은 예전에는 잡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미영 이 사람은 인크루트의 COO 예를 들면 직함은 상무라고 달고 다니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만 하시진 않겠죠. 네, 강사도 하고 있고요.
방송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작가도 해. 네. 글도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장이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페셔널들이 잡을 한 개만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N개의 잡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필드 간 융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패션인데 예를 들면 뭐 바이오와 접목될 수도 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필드도 중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식을 지금 만들었는데 N, 그러니까 N승, 그러니까 N개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갈로 열고 인더스트리얼 필드 곱하기 잡 갈로 닫고 빼기 로봇 이렇게 썼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로봇이 감당할 수 있는 건 핵심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이런 공식을 다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인재상은 계속 이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얘기한 인재상이 지금은 덜 유효해졌다 이제 이런 거죠. 실제 이제 마켓에 나가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리크루터가 얘기하고 있고 헤드헌터 같은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은 네. 계정 정보판을 통해서는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요즘 책이 잘 안 들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책에서 쓰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나온 내용인가요? 아, 제가 언론 기고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진로 레시피에서 최초로 공개된 네. 공식이네요. 아, 정말 이 진로 레시피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정보를 가져가시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미래 인재에 관해서 이제 네.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뭐, 네. 뭐 예전에는 뭐 T자형 인재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래 인재는 요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한 10년 동안 교육 분야를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그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제너럴리스트에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수평적 인재에서 수직적 인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넓게 보기도 하고 깊게 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T자형 인재가 한때 인재상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그 T자형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재능만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버티기는 힘드니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그리고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려면 당연히 적응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적응력을 키우려고 봤더니 이게 빠른 시간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적응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적응력을 키우려고 봤더니 이제 T자형 인재가 아니라 M자형 인재여야 된다. 이건 또 뭐냐면 네. 그 수직으로 파고드는 전문적인 분야가 하나가 아니라 3개, 많게는 5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미국 학자들 얘기예요. 아이고 힘들어.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은 이제 막 생각하기에 막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법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서구의 학자들이 이제 T자형이 아니라 M자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다재다능한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다재다능함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적응력을 위한 다재다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응력을 위한 다재다능함은 진짜 뭐 법학도 하고 뭐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네네. 식의 다재다능함이 아니라 네.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능력들을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서구학자들이 이제 M자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들이 M자형 그러면 우리 애들 이제 더 많이 시키고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지식을 넣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지적인 영역이고 이걸 지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 시스템은 지식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년 전부터 뭐가 강조가 됐냐 하면 지식 못지않게 스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서구적인 표현인데요. 스킬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은 이제 배운 걸 실천하는 영역인 거죠. 네네. 근데 이 실천하는 건 못지않게 또 뭘 강조하냐 하면 이걸 어떤 인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일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걸 또 스킬도 많이 갖추고 그러면서 인성도 있는 이런 사람이 미래 인재다라고 서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걸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성도 학원에서 해결하고 그 스킬도 학원에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창의력도 학원에서 높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인지의 영역이 됐건 실천의 영역이 됐건 아니면 인성의 영역이 됐건 이거는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1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의 간섭이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파야 되는 게 T자에는 하나 파는데 이제 M자 되면 2개 파야 되는데 방법이 놔두라고요? 그렇게 결론이 날까봐 굉장히 이게 좀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미래 사회에 다재다능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스킬 능력만 키워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인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아주 균형적으로 잘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감각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이걸 깊숙이 연구하신 분들이 정말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끝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조화를 얘기해요. 조화. 네. 그러니까 조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부산을 가려면 차를 운전을 해서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진척이 되면 이게 자율주행차로 그리고 내가 굳이 저는 부산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러면은 사람이 그럼 이렇게 뭐 공상과학여행에서 보듯이 막 뚱뚱해지고 이제 막 게을러지고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닐 것 같아.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운전해야 될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 다른 걸 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당면해야 될 과제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균형과 조화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죠? 아니요, 이게 듣다 보니까 약간 점점 그 젠 스타일로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 그거 영상의 시간 이너 피스 막 이런 거를 얘기 들으면서 야 쉬는 시간에 나 뭐하지 나 가만히 못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다재다능함과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뭐 경쟁이라든지 그 학교 교육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재 그러니까 지금은 인재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인재 시대가 된다면 이 인재가 되기 위하여 M자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업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좀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 생각하면 참.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고령화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총량의 생산이 유지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기계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인간은 그러면 100살까지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좀 많은 관점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그 현재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직장인이란 뭘까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여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급 오래 받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붙어 있어라. 네, 아니 뭐 오래 어디에 붙어 있어라 이게 아니라
60까지 월급을 받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그럼요. 거죠. 네, 근데 제가 은퇴한 선배들이 지금 60, 70대 분들이 꽤나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에너자이저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열정 넘치는. 네, 그러니까 힘도 남는 거죠. 네. 네, 멘탈만 이제 그 에너자이저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도 힘이 남으시는 거예요. 뭔가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약된 조건에서 일만 생각하시는 건지, 뭐 정확지는 않지만 너무 일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들 많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이제 그 직업 생활, 성공하는 직업 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그래서 과연 나는 60까지 뭐 월급을 받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수수료를 받던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조차도 앞으로 15년, 20년 내가 뭘 해서 더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예를 들면 이제 뭐 40대 학부모님들이면 20년, 30년 길게는 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20에 일을 시작하면 40년, 50년, 최소한 50년 이상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일이 한 가지에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어떤 일은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 결과로 같은 일인데 일의 성격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일의 스킬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몇 가지 직업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에 대한 생각이 저는 계속 있는 거예요. 뭐 관심이든 적성이든 능력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이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 마켓에서 시장에서 어떤 걸로 통할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을 다니는데 40대가 됐더니 나가래, 명퇴하래. 그러면 회사는 나를 밀어내고 내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돈 받고 나올 수 있지만 그 돈으로만 사라지냐는 거죠. 아닌 거잖아. 인간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우리의 시대가. 그래서 직업은 계속 변천하기도 하고 내 일도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계속 바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다니엘 팽크는 조직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홀로 혹은 소수로 일하면서 다수의 고객과 소비자와 계약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이거조차도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고객을 찾아 나가는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나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뭘까?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야죠, 최소한. 그 한 가지를 기본으로 계속 이제 가지치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서명이야, 채용의 전문가야. 이걸로 기업에서 월급도 받아. 이걸로 어디 나가서 강연도 해. 이걸로 어디 나가서 창업도 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에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에센스를 가지고 다른 산업과 뭐 결합을 하던 뭐 직업을 파생시켜서 여러 개를 가지든 이거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식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라는 인정이 있으면 아이들을 보는 관점 그리고 내 현재 직장을 보러 가는 관점 내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오랜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50년이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네요, 정말. 그럼요. 네. 통계를 보면 우리가 평생 몇 번 이직을 할까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게 학자들마다 예측이 좀 다르긴 한데 평균 25에서 40회 정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5번 이직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면 거의 매년 이직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건 거의 프리랜서에 그렇죠. 가깝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완전 고용은 아닌 그러려면 거죠. 아까 저기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에센스 그러니까 나의 정수 본질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가 뚜렷하게 남지 않으면 굉장히 세상에 휘둘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뭔가를 헤쳐나가려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센스를 저마다 간직하고 또 잘 모른다면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되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네. 아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 고용되지 않아도 이제 네. 내가 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채용 시장에 있다 보니까 30대 중반, 뭐 길게는 40대 초반까지는 뭐 잘 다녀요. 네. 잘 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40대가 넘으면 공개 채용 시장에서 잡을 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정말 직장 경력 한 15년 뭐 이 사이에 뭔가 자기 에센스가 없으면은 기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 에이전트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자기를 세일즈를 직접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직장 생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수련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이랑 완전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하고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자 네, 이렇게 프리랜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영업자. 회사에서도 어떤 고용의 형태보다는 그런 분들과 계약의 형태로 그렇죠. 일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에센스, 정수를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업의 본질에 대하여가 업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적인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남한, 대한민국 남한의 경우 이제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정도라고 이제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직장인의 수가 한 1,6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산정하면 한 10명 중 한 3명 정도가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생 인구하고 이제 노인 인구를 뺀다 그러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만나는 많은 분들은 다 직장인인데요. 이 직장인 분들처럼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가 직장인이 될 수도 있지만 계약인이 될 수도 있고요. 프리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저희 진로 레시피의 제안은 어깨처진 직장인 하지 마시고요. 에센스를 찾은 계약인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 레시피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으로 듣고 싶은 내용이나 혹시 뭐 상담 내용 있으시면요.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 레시피였습니다.